그동안 경매하면서 떠나는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요. 경매 나랑 안 맞아. 경매로 돈 벌기 힘들어. 맨날 몇십 년씩 입찰하고 경매 끝물이야. 어려운 거 하는 고수들이나 돈 버는 거야. 경매 잘못하면 망해. 이러면서 말이죠. 반면에 경매 초보인데도 처음부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경매를 시작해도 누구는 욕하면서 떠나고 누구는 경매로 돈을 벌까요? 이 돈 버는 초보가 특별히 더 똑똑해 보이거나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보니까 진짜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뒤편에 초보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 경매 시작할 때 실패하는 초보는요, 자기가 경매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공하는 초보는요, 내가 이 돈 때문에 경매 공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실패하는 초보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처음에 경매 강의를 하나 완강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배웠으니 물건 검색도 하고 임장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내가 배웠어도 처음 하면 헷갈리는 거 투성입니다. 물건 검색하는데 어떤 게 좋은 물건인지, 임장 가서 시세 조사를 하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지, 간신히 입찰은 했는데 매번 폐차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배웠는데 낙찰이 안 되네. 이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야. 그러고 뭐예요? 숨겨진 비법을 찾아서 떠납니다. 아니면 아예 떠나거나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초보는 달라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매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왕창 할 필요 있어요? 물건 검색할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 물건 검색도 임장 갈 물건 고를 정도면 되고, 임장도 내가 입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죠. 폐찰 한두 번 해도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버는데 필요한 거면 해야지. 폐찰 한두 번은 당연한 거고 낙찰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지. 그래야 여기 돈까지 가지. 그러면 어느 순간 낙찰을 받게 되는 거고 매도해서 돈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목표로 실행을 착착착 하게 되면 엄청난 선순환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실력이 어떻게 느냐면요, 경매 공부를 하고 실행, 그러니까 물건 검색, 임장 입찰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경험치가 그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느는 거죠. 근데 성공하는 초보는 직사각형입니다. 내가 공부를 30 했으면 실행도 30 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30 해요. 그러면 경험치가 30이 쌓이겠죠. 하지만 실패하는 초보는 역삼각형입니다. 공부는 100만큼이나 하고 실행은 10밖에 안 해요. 근데 결론은 또 3밖에 안 내리죠. 그러면 경험치는 3만큼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낸 건 없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책상에 앉아서 축구 이론을 백날 공부한다고 해도 손흥민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운 만큼 나가서 훈련을 해야 손흥민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죠? 여러분도 내가 지금 경매에 쏟는 시간 중에 어디에 몇 시간씩 쓰는지 한번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만큼 실행을 하다 보면 효율도 올라갑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아직도 처음 혼자 임장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한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망설였거든요. 들어가면 뭐라고 할지, 엄마가 시켜서 왔다고 하면서 얘기해볼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들어가요. 뭐든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만큼 에너지가 덜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처음 각각의 과정을 하는데 10의 에너지가 든다고 해볼게요. 합치면 70이죠. 그럼 이 다음에 이게 9가 되고 8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덜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이게 0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큰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근영 작가님의 게으른 10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동과 보상 간의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이 보상의 효과가 좋다. 저희 애기가 처음 기는 거 연습할 때 과자로 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애기 바로 앞에 과자를 한 개씩 놔주면 애기가 엄청 빨리 기어와요. 과자 먹으려고. 근데 제가 과자를 50m 앞에 놓고 100m 앞에 놓으면 그만큼 열심히 안 오겠죠? 이 경매에서의 보상은 낙찰과 매도가 있지만 이건 초보에게 너무 멀어 보여요. 이 두 개 말고도 스스로 줄 수 있는 내적 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임장 가기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내가 했을 때 내가 해냈다 라는 작은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 실행이 쉬워지고 더 많이 하게 되면 성취감과 뿌듯함들도 점점 자주 느끼게 되겠죠? 그럼 스스로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초보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돈이라는 걸 잘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실행하는데 집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면서 앞으로 빠르게 나가니까 경험치가 빨리 쌓여요. 실행을 더 많이 하니까 실행 자체도 점점 쉬워지죠. 자주 실행하니까 스스로 내적 보상, 동기부여도 더 잘 돼요. 계속 달리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의 초보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답을 찾는 자, 답을 만드는 자. 여러분, 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꾀꼬리 같은 비법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답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경매 입찰,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낙찰 욕심에 너무 높게 쓰면 손해만 보고 후회하겠죠? 그렇다고 너무 낮게 쓰면 폐찰만 하니까 지치고 맥이 빠질 겁니다. 내가 정한 입찰가, 도대체 제대로 정한 건지 감조차 안 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시세조사부터 입찰가 계산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겠죠? 그리고 이 매도가에서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을 빼고 매도할 때까지 든 모든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될 거예요.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이걸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매도가에서 우리가 얻게 될 순수익과 비용을 빼주면 입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에 입찰할지 알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도가, 순수익, 비용.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매도가를 알아내는 거겠죠? 매도가, 즉 시세를 잘못 조사하면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빌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를 할 줄 아시면 아파트는 당연히 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일단 가장 빨리 추측하는 방법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세 들어가서 살 때 보증금이 크다 보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대부분 가입합니다. 이때 가입 금액의 한도가 공시지가의 126%죠. 그래서 대부분의 빌라의 전세가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세가로 매매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빌라라면 아무리 매매가가 싸도 이 전세가보다 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의 기준인 공시지가 곱하기 126%에 일정 금액을 더하면 매매 시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천만 원 정도 더해주면 매매가 근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시세 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계산이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래가 조사도 같이 해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디스코나 부동산 플래닛 같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사하시면 되는데요. 입지, 연식, 전용 면적 등 조건이 비슷한 빌라의 실거래가들을 보고 얼마 정도의 매도가 될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하로 다 소멸하고 임차인이 있지만 말소기준 등기보다 느려서 대항력이 없어요. 특별히 인수할 게 없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특별히 인수할 건 없어요. 그 사진을 대략 보면 외관도 괜찮고 문에 스티커도 없고 깨끗하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 2015년식으로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간단히 입지를 보면 역에서 500m도 안 떨어져 있고 앞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시세조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앞에서 얘기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공시지가가 2억 300만 원이에요. 공시지가 2억 300만 원에 126%를 구하면 2억 5,578만 원입니다. 여기에 3천만 원을 더하면 대략 2.85억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볼게요. 저는 디스코 사이트가 보기 편해서 자주 보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해당 경매 물건의 번지를 입력하면 그 해당 건물의 과거 실거래가가 이렇게 뜹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 21년에 2억 7,500개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랑 같은 층인 2층도 16년에 2억 7천 정도의 거래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 과거니까 이 근처에서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평형에, 비슷한 입지에 있는 물건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매 물건의 전용 면적이 43.88m2의 15년식이니까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전용 40m2의 13년식이 22년 11월에 3억에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전용 36m2인 14년식이 22년에 3억 1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전용 48m 제곱인 12년식이 올해 5월에 3억 1,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최근에 거래된 매물이 경매 매물보다 조금 더 평수가 커서 보수적으로 3억 또는 2억 9천 정도면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 2억 9천에서 3억 정도면 거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엔 이 금액이 경쟁력 있는 금액인지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 3억 6천 비슷한 평수죠? 36m제곱이니까 더 작네요. 3억 5천 연식은 비슷해요. 15년식 3억 4천 13년식이죠. 3억 4천 12년식이에요. 보시면 제일 저렴한 게 3억 4천입니다. 이 가격은 호가니까 이 가격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보다 낮게 물건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2억 9천에서 3억 정도에 내놓으면 분명히 이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2억 9천에서 3억이 예상 시세가 되는 겁니다. 이 매물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을 들고 부동산에 가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 매도가를 정했어요. 그 다음은 내 순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각 어떤 비용이 있는지는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게요. 자, 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취득세는 1.1%겠죠. 대략적인 법무비를 넣어줬고요. 빌라는 미납관리비가 보통 많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로는 이제 10년 다 돼가기 때문에 800만 원의 수리비를 넣었고 명도비로 3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감정가의 6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반공제 서울이니까 5,500만 원을 하면 1억 7천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자를 5%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중간에 매도를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1% 내외여서 일단 1%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대로 매도를 3억에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아, 이번 차수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조사했으니까 이제 유찰이 되면 우리가 다시 입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에 입찰을 했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2억 7천을 써볼게요. 2억 7천에 입찰을 하면 700 정도 수익이 나네요. 근데 우리 투자금이 1억 2,700이 들어요. 근데 700 너무 작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얼마에 입찰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보면서 내가 입찰할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2억 5천에 입찰했을 때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네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투자금 대비 얼마의 수익을 냈지 내가 정한 수익률에 따라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입찰가를 정하실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이 경매 사이트에 조회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최근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 물건만 보셔도 매일 보는 사람이 꽤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명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장을 하거나 관리사무소를 가거나 하실 때 경매 입찰자들이 얼마나 왔는지도 조사를 해보시면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매 사이트에 보면 동일번지 매각이나 빌라는 잘 없어요. 아파트는 동일번지에도 매각 물건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고 빌라는 인근 매각 사례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인근 매각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유형의 빌라들이 몇 %의 낙찰이 됐는지 입찰자는 몇 명 정도 들어왔었는지를 보셔서 이 동네 입찰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가를 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찰가 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낙찰 욕심에 입찰가를 너무 높게 쓰지 마시라는 건데요. 처음엔 그러시지 않겠지만 사람이 폐찰하다 보면 조급해지기 쉽거든요. 그래도 경매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고생만 하고 남는 거 하나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시세조사부터 계산까지 제대로 해도 폐찰할 수 있어요. 낙찰 욕심에 너무 높게 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내 기준에 맞게 다시 입찰하시면 됩니다. 특히 빌라는 제대로만 하면 분명히 몇 번 입찰하면 낙찰을 받으실 거예요. 나는 일단 500만 원이라도 벌어볼래 하고 입찰가를 높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누수 좀 생기고 매도가 바로 안 돼서 이자 좀 내다 보면 수익은 쪼그라들고 바로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배찰, 배찰, 배찰! 힘들게 공부해서 간신히 입찰했는데 왜 이렇게 배찰만 하는 걸까요? 저가격에 낙찰받아서는 도무지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가는 걸까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내가 놓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낙찰 노하우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찰 못 받고 계속 폐찰만 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욕심이 너무 과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시흥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여기 시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최저가가 1억 2,390만 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시세가 1억 7천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낙찰 받으면 이거저거 비용 빼고 해서 2천만 원 좀 넘게 벌겠네. 1억 3천에 입찰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입찰해서 2, 3천만 원씩 쉽게 벌면 누가 회사 다니겠어요? 다 경매하죠. 이 처음부터 한 건에 몇 천만 원씩 벌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물론 그런 물건도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그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물건이 초보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물건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입찰자가 몰리는 물건들에만 입찰을 합니다. 누가 봐도 권리 분석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 신축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많이 찍혀서 금방 팔릴 것 같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가 20명, 30명씩 되는 거죠.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많으면 당연히 싸게 낙찰받기 힘들겠죠? 이 싸게 낙찰받기는커녕 낙찰받기도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 경매 고수들은 입찰하는 족족 100% 낙찰을 받을까요? 그럴 리가요. 고수라고 해서 100% 낙찰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폐찰도 하죠. 하지만 훨씬 덜 합니다. 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아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김포의 아파트입니다. 3차에서 17명의 경쟁을 뚫고 3억 1,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뭔가 특이한 점 없나요? 보시면 3차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가격이 2차 최저가보다 높아요. 심지어 2등한 사람 금액도 2차 최저가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비싸게 낙찰받은 거냐? 지금 여기 시세가 못해도 3억 6천이에요. 이 전혀 비싸게 받은 게 아닌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3차에서 이렇게 17명이 경쟁할 게 아니라 2차에 입찰을 했다면 단독 입찰이에요. 최저가 근처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최저가에 입찰해서 2년 갖고 있다가 3억 6천에 팔면 5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하나뿐일까요? 용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3차에서 17명이 경쟁해서 6억 2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도 2차 최저가인 6억 1,500만 원을 넘겨서 썼습니다. 2등도 마찬가지고요. 이 물건의 시세는 최소 7억 2천 이상이에요. 2차에서 최저가 근처에 입찰을 했으면 1억 이상 수익이 나는 물건이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2차에 입찰을 안 하고 다 3차에 이렇게 몰려서 경쟁을 하는 걸까요? 이 결과만 보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입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입찰자, 특히 초보 입찰자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신건에서 한 번만 유찰된 상태, 지금 12월 2일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한 번밖에 유찰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유찰 되겠지? 지금 입찰하기에는 충분히 싸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러고 패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2차에 입찰해도 수익이 나는데 이 유찰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신건에서 한 번 유찰된 2차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 2차에서도 수익이 난다고 판단이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유찰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세조사를 잘못해서 이 3차에 들어가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특히 초보분들 아파트 시세조사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쉬운 아파트 시세조사도 이상하게 해서 잘못 입찰하는 분들도 많아요. 동두천의 아파트입니다. 누가 단독으로 신건에 입찰해서
2억 3,52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여기 시세가 2억 4,500만 원 정도예요. 이 낙찰가랑 1,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럴 거면 그냥 부동산에 가서 사시지 왜 힘들게 경매를 하시는 걸까요? 경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가격에 낙찰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시세조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에요. 의외로 자주 있는 경우죠. 두 번째는 실거주자입니다. 난 낙찰받아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야. 이분들은 이 컨설팅 업체를 끼고 입찰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높게 입찰을 합니다. 이 컨설팅 업체는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저거 비용까지 다 치면 과연 부동산 가서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건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매의 본질은 이 싸게 낙찰받아서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싸게 낙찰받는 거죠. 그런데 남들 다 좋아하는 물건에만 입찰해서는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입찰자가 많아지는 만큼 당연히 비싸게 낙찰되니까요. 이 경쟁자를 줄이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신축만 보지 말고 구축도 보시고, 역세권만 보지 말고 비역세권도 보시고, 아파트만 보지 말고 빌라도 좀 보세요. 모두가 가는 길에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내 피 같은 돈 경매로 다 날리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피폐해지는 경매 노하우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싸다고 이런 물건 입찰했다가는 폭탄만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투자를 해야지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피해 가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202 타경 4만화8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0월 10일에 있는 근저당 건이에요. 그 아래로는 다 소멸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전입일이 2016년 8월 22일, 말소 기준 권리 10월 10일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구나.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신청도 했으니까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을 받겠네. 이 물건의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한 1억 5천에 낙찰 받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다 배당 받을 테고 나는 2억에 팔면 수익이 나겠네. 이러면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여기 보시면 가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근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걸었다.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가압류권자 근땡땡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었다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건 압류는 임금채권이에요. 이 임금채권의 문제는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면 채권자들과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겠죠. 가장 먼저 받아가는 건 물론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경매로 처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제일 먼저 빼갑니다. 일환값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임금채권이에요. 보증금이 작은 소액 임차인도 이 임금채권이랑 동일한 배당 순위인데 이 물건의 보증금은 1억 4천으로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개월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금액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엄청 크죠? 보수적으로 이게 전부 먼저 배당을 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낙찰 금액을 다 배당받아 가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겠죠? 나는 1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이 임차인한테 줄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도 1억 4천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2억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꼴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억 4천을 배당받아서 인수금액이 빵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2억에 매도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낙찰을 1억 5천에 받아도 임차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리니까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임차인의 1.4억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실제 낙찰가는 2억 9천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2억에 팔아봤자
9천만 원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건 압류가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다? 그럼 두 눈 부릅뜨고 잘 보셔야겠죠? 안 그럼 눈 뜨고도 코 베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걸 한번 볼까요? 2021 타경 172 물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반지하 빌라예요. 이번에도 한번 뭐가 문제인지 같이 찾아보세요. 권리 분석을 또 해볼게요. 여긴 간단하네요. 2019년 3월 5일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 이하로는 다 소멸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데 2017년에 전입을 했네요. 말소 기준 등기가 2019년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확정일도 받았고 배당 신청도 잘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니까 이것도 내가 8천만 원 이상 입찰해도 수익이 난다면 입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러다간 큰일 납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21년 7월 5일에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4월 19일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배당 받고 싶으면 이때까지 배당 신청하세요 하는 날짜인데 그걸 지나서 배당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겠죠? 그러면 이 돈 누가 물어줘요? 낙찰자가 물어주겠죠. 이걸 모르고 또 이거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임차인한테 물려줄 보증금이 거의 없을 테니까 입찰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낙찰가는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보증금을 내가 다 인수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4차에 누군가 6천만 원에 낙찰을 혼자 받았다가 미납을 했어요. 이 사람 실제 낙찰가는 6천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인수해서 1억 4천만 원인 거죠. 이제 뒤늦게 그걸 깨달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 입찰할 때는 하나씩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실수를 하냐고요? 2023 타경 509440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2차에 낙찰이 됐었어요. 최저가가 1억 6,100만 원인데 좀 이상하죠? 16억에 711%에 누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당연히 미납했겠죠? 보증금 1,600만 원 다 날린 거예요. 2억 남짓의 아파트를 10억 넘게 팔 수는 없잖아요. 보통 입찰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막 급하게 입찰가를 쓰시다가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건 법원에 낙찰 취소해달라고 매각 불허가 신청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힘들게 번 돈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날리면 안 되겠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안전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가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조차 없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강의에서 배운 대로 해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그 한 가지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일단 이 사건의 권리 분석 먼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먼저 보시면 간단하게 돼 있죠. 이 황땡땡 씨가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이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 전세권이겠죠? 밑에 이 경매기입 등기밖에 없으니까 다 소멸이고요. 우리가 전세권을 배울 때 꼭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신청을 하면 이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해도 소멸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전세권자 황땡땡 씨는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에서는 이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한 걸로 봅니다. 이 경매를 신청한다는 게 이 집 팔아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땡땡 씨는 배당 신청을 한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인을 볼까요? 이 전세권자였던 황땡땡 씨가 임차인으로 등록이 돼 있네요. 우리가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 밑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이고 날짜가 21년 11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임차인 전입일을 보니까 똑같이 21년 11월 24일이네요. 그럼 누가 빠른 거죠? 우리가 이 대항력을 배울 때 이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고 배워요. 그럼 여기 황땡땡 씨도 24일에 전입했으니까 다음 날인 25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 11월 24일보다 하루 느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 느리니까 대항력이 당연히 없는 거겠죠?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도 특별히 인수한다고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배운 대로 하면 이 임차인 황땡땡 씨는 대항력이 없는 게 맞아요. 어찌됐건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하루 느리니까요. 근데 좀 쎄하지 않나요? 이 황땡땡 씨가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여기 경매 신청까지 했는데 이 내가 설정한 전세권 때문에 내 대항력이 없어진다? 심지어 이 등기부등본에 돈 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봐도 뭔가 이상하면 실제로 진짜 이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물건은 이론상은 대항력이 없는 게 맞지만 판례상 대항력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사례랑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저희 물건도 전세권자가 제일 위에 있었죠.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방금 봤던 저희 물건처럼 내가 전세권자이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내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우리가 방금 본 물건도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한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돼 가지고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생겼어요. 그럼 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한 판결인데 여기 보시면 적극이라고 써있죠. 이 판결에서 적극이라고 써있다는 말은 이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소극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법적으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맞지만 그래도 못 받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된다는 판결인 거죠. 여기 이유를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내 보증금을 더 철저히 지키고 싶어서 전세권 설정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가진 권리를 강화하려고 한 거지 뭐 원래 있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권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살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보증금만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게 맞다 라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들어보면 납득이 가죠. 그래서 이 판례 이후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 전세권으로 배당 신청을 해서 이 전세권이 소멸돼도 이 남은 보증금 대항력 인정을 해줘요. 방금 본 판례 전까지는 이런 경우에 대항력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 법대로 해석하면 대항력이 없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조심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판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몇 개 알지 못해요. 대신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 법은 누구보다 이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하다가 이건 이 임차인이 너무 억울하겠는데?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방금 봤던 물건처럼 판례가 법을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전세권이라는 게 있을 때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헷갈리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보시면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 윤땡땡 씨가 설정한 근저당권 21년 8월 5일이네요. 그런데 그 위에 이땡땡 씨가 설정한 전세권이 있어요. 설정한 날짜가 이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8월 5일보다 딱 하루 빠른 8월 4일이네요. 우리가 이런 걸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땡땡 씨도 전입이 되어 있어요. 이 이땡땡 씨 동일인이 21년 8월 5일에 전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소기준 권리랑 날짜가 똑같죠? 헷갈리니까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이 날짜 순서대로 보면 이 땡땡 씨가 21년 8월 4일에 전세권 설정을 6억 2천 했고 말소기준 권리는 그 하루 다음인 8월 5일에 근저당권 2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땡땡 씨가 전입을 한 날이 8월 5일이니까 대항력이 생기는 기준 날짜는 그 다음 날인 21년 8월 6일이겠죠. 이 땡땡 씨는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거죠. 같은 보증금 6억 2천이지만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이 배당 신청을 이 둘 중에 뭘로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이 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신청을 하면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땡땡 씨가 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다면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이 전세권은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대항력도 날짜가 느리니까 없어요.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할 보증금이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 이땡땡 씨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전세권 설정도 하루 먼저 했는데 이 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내가 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세권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면 낙찰이 됐을 때 내가 이 임차인으로서 6억 2천을 다 배당받지 못해도 이 전세권이 살아있으니까 이 못 받은 금액을 낙찰자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이 살아있으니까 이 6억 2천을 내가 전부 인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서 입찰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임차인 이땡땡 씨가 현명하게도 임차인으로서만 배당 요구를 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7억 5천에 이미 낙찰이 됐으니까 사실 뭘로 배당 신청을 했어도 이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았겠지만, 만약 낙찰가가 이 보증금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물건이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권리신고가 3개나 돼 있죠. 이 첫 번째는 전세권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임차인으로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배당 요구 여부 칸이 있죠. 여기서 어느 칸에 날짜가 써 있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선 마지막 칸에 써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거죠. 헷갈리는 것 같지만 결국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둘째,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일 때는 이 둘 중 어떤 권리로 배당 신청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들을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 실제로 내가 물건 검색을 하다가 비슷한 걸 봤을 때 헷갈리신다면 전에 비슷한 영상을 봤었는데 떠올리시고 그때 가서 다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경매는 오픈북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매 입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사고치기 십상인 거 아시나요? 저도 처음 입찰할 때 준비 없이 막 그냥 헐레벌떡 갔었는데 뭐부터 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입찰도 못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입찰표 쓸 때도 내가 이거 맞게 쓴 건지 불안해서 계속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인 중에 이 입찰서를 잘못 써서 이 낙찰을 받았다가도 취소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소중한 보증금을 날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더 불안했었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직장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반년차 쓰고 입찰하러 간 거라 1시까지 회사에 가야 되는데 늦을까봐 계속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 보시면 이런 걱정 다 없어지실 거예요. 입찰 준비물부터 법원 진행 순서와 시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입찰 전날 준비할 것과 당일에 할 것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날 가서 내가 얼마 입찰할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시간에 쫓기거나 뭔가 내가 빠뜨려서 당일에 급하게 뭘 하는 게 싫어서요. 무조건 전날 다 확인해서 갑니다. 전날 준비할 건 크게 입찰 서류와 입찰 보증금이 있는데요. 먼저 입찰 서류입니다. 입찰 서류는 내가 입찰 당사자인데 직접 간다. 그럼 간단해요. 입찰 보증금, 신분증, 도장, 끝! 근데 만약에 나 대신 가족이 대신 간다. 아니면 내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입찰한다. 이러면 준비할 게 조금 다른데요. 제가 사항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맞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입찰표도 꼭 전날 써가셔야 돼요. 이 입찰표는 법원에 가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당일에 가서 쓰면 긴장해서 실수하기 진짜 쉽거든요. 또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입찰가를 바꿨다가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이 남아있는 전날 꼭 써가셔야 합니다. 입찰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구글에 법원 입찰표 라고 쓰시면 여기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매 사이트 보시면 입찰표 작성 기능이 있는 곳도 많아요. 저는 직접 쓰는 게 귀찮아서 이 입찰표 작성 기능을 많이 이용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작성한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입찰표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 매각기일, 우리가 입찰하는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건 번호를 쓰시고, 그리고 여기 물건 번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이렇게 뒤에 가로로 숫자가 여러 개 써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은 여러 물건이 하나의 경매 사건 번호에 함께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물건 번호란에 내가 입찰하는 물건의 번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입찰할 물건이 이런 가로 안에 숫자가 없는 그냥 이런 개별적인 물건이다. 그럼 여기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드디어 입찰 가격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꿀팁.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물건인데 10억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1등으로 낙찰을 받겠죠? 근데 내가 1억짜리 물건을 10억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날려버리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입찰가, 내가 쓴 입찰가 앞에 X자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여나 실수로라도 내가 0을 하나 더 쓰지 않게요. 특히 당일에 법원에서 급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진짜 긴장하면 이 숫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읽히지도 않거든요. 괜히 실수로 0을 하나 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꼭 이 X자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보증금액을 쓰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지 입찰가의 10%가 아니에요. 처음엔 이것도 헷갈리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최저 입찰가가 3억 7,500, 그러니까 그거의 10%인 3,750만 원이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증금보다 많이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입찰가 10%로 내면 당연히 이거보다 많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거실러 줘요. 조심해야 될 건 이거보다 적게 낼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 항상 10%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해야겠죠? 근데 잔금 납부를 안 해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낙찰이 취소되고 경매 물건이 다시 나오면 이게 20% 또는 30%로 바뀌게 돼요. 이 물건을 보시면 미납을 해서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증금이 20% 또는 30%로 바뀌게 돼요. 법원에서 이렇게 또 미납할 사람 말고 진짜로 잔금 납부까지 할 사람만 입찰하세요 하고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럼 설명드린 거에 맞게 여기 입찰 보증금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냥 경매지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 꿀팁 세 번째. 입찰 보증금을 실제로 돈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당일에 법원 가서 뽑지 마시고 꼭 전날 수표 한 장으로 뽑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입찰 당일에 법원 가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진짜 당일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인출하려는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30분 동안은 인출이 안 돼요.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법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돌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자기 지금 통장 출금이 안 된다고 내가 500만 원 이체해 줄 테니까 대신 출금 좀 해줄 수 없냐고요. 결국 시간 내에 못 하시고 입찰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수표 한 장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100원 단위까지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장이면 귀찮잖아요. 인출할 때 경매 입찰하려고 인출하는 거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법원에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신한은행 계좌는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입찰 보증금 준비하셨으면 여기 현금, 자기업 수표, 저희는 수표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라는 란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폐차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니까 그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법원이 저희 보증금을 떼먹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써놓고 도장도 찍어놓고 그냥 제출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이러면 전날 준비는 끝! 자, 이제 입찰 당일입니다. 법원은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해당 법원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네 번째 꿀팁.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이 혹시 취소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먼 길 가는데 막상 갔는데 취소됐어. 이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게 취소나 변경이 되게 되면 경매 사이트에 이 날짜가 없어지고 그 변경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여기 경매 사이트에 문건 송달 내역 들어가셔서 혹시나 오늘 누가 경매 정지 신청했거나 이런 게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 경매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해당 법원을 선택하시고 물건 번호를 검색하시게 되면 해서 기일 내역을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매각 기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 여기 변경이라고 떡하니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제 여기서 취소가 안 됐다면 이제 진짜 출발. 법원은 좀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경매가 있는 날이면 좀만 늦게 가도 법원에 차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때가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차가 이렇게 많잖아요. 특히 수도권 법원이면 당일에 법원은 주차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처 주차장 한두 군데는 꼭 알아두시고 출발하세요. 자, 그럼 드디어 법원 도착! 법원 도착하셔서 경매법정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안내판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직원분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자, 그럼 드디어 법원 입장! 일단 경매법정 도착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오늘 입찰이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목록을 확인하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아침에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이 취소되진 않았는지 확인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게시판이 있고 오늘 진행되는 경매 물건 목록이 쭈루룩 서 있고 이제 기일이 변경된 것들은 또 따로 표시를 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진행되는 물건 경매 사건 목록 중에 우리가 입찰할 물건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하셨으면 법정에 들어가셔서 서류를 챙기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경매 정보지나 대출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름 요긴하니까 꼭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경매 대출은 이분들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빨라서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경매 법정 들어가셔서 입찰 서류를 챙기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 경매 법정 판사님 앞쪽에 이런 서류들을 배치해 놓거든요. 근데 여기 포항법원은 특이하게 바깥쪽에 이렇게 따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입찰표를 뽑았으니까 이 입찰 봉투랑 입찰 보증금 봉투 한 개씩 챙기셔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이렇게 입찰 봉투 앞면에 보시면 이제 본인 이름을 쓰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사건 번호 쓰시고 만약 물건 번호가 있다면 물건 번호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봉투 보시면 이렇게 인이라고 날인하는 표시들이 있는데 여기도 꼭 도장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 봉투에도 똑같이 사건 번호 써주시고 이름 쓰신 후 이렇게 날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준비해 오신 입찰 보증금 수표 넣어 주시고 이제 입찰 봉투에 입찰표랑 그 보증금 봉투 넣으시면 되는데 스탬플러 찍으라고 표시된 네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스탬플러를 입찰자가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입찰 봉투 제출할 때 법원 직원분이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직접 해야 돼요. 여기 입찰표 작성하는 곳에 스탬플러가 있으면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꿀팁 5번째, 여기 작성하시는 곳에 사람이 많아서 막 줄을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주랑 스탬플러를 갖고 다녀요. 입찰 시간 빠듯하게 도착했는데 막 줄 길고 그럴 때 진짜 욕이네요. 입찰은 보통 10시 반부터 11시 반, 1시간 정도 되고요. 이것도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10시에서 11시 입찰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늦은 데도 있으니까 도착하시면 입찰 마감 시간이 언젠지 먼저 확인을 꼭 하세요. 저는 보통 10시 반까지는 꼭 법정에 도착해요. 그러면 좀 여유롭더라고요. 이제 이 작성한 입찰 봉투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신분증 들고 준비한 입찰 봉투 들고 이제 법정에 들어가셔서 직원분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직원분이 이렇게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입찰자용 수취증을 찢어서 돌려주실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낙찰 받던 폐차를 하던 이게 있어야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제출이 끝났으면 이제 자리에 구석에 앉아서 심호흡하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찰은 보통 입찰 마감 시간이 되고 10분, 20분 정도 후에 하는데요. 개찰 순서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어떤 아파트에 입찰을 막 수십 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은 물건부터 먼저 해주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그냥 사건 번호 순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는 물건의 사건 번호가 몇 번인지 보면은 대충 몇 시쯤 끝날지 알 수 있는데요. 경매 법정에서 받은 경매 정보지나 오늘 매각하는 경매 물건 목록에서 내게 몇 번째 정도 되는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법원별 검색이 있어서 여기서 검색해 보셔도 돼요. 날짜랑 선택해 주시면 그날 진행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이 중에 내게 몇 번째인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 물건 차례가 됐다.
그럼 이제 입찰자들 이름을 부르거든요. 내 이름 부를 때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법원에 따라 안 나가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입찰자들을 다 앞으로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입찰자가 다 모이면 이제 개차를 합니다. 그럼 이제 1등 얼마, 2등 얼마 발표를 하는데요. 1등은 당연히 낙찰자겠죠.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2등한테는 차순위 신고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낙찰받은 1등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잔금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 낙찰자의 권한이 이 차순위 신고를 한 2등한테 가서 2등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잔금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1등 잔금 납부를 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2등이 돼도 차순위 신고는 잘 안 해요. 여기서 마지막 꿀팁. 내가 낙찰을 못 받았는데 몇 등으로 폐차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차순위 2등 한 사람 다음에 폐찰자들도 부르거든요. 그때 몇 번째로 부르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낙찰자 부르고 2등 한 사람한테 차순위 신고하실 겁니까? 물은 다음에 이제 한 명씩 폐찰자들을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3등 부르고 4등 부르고 5등 부르고 이제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다음에도 내가 얼마나 1등이랑 차이가 나는지, 내가 몇 등인지 확인해야 내 실력이 더 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법원에 따라서 그냥 금액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부르는 법원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아무튼 내가 폐차를 했다. 그러면 이제 폐차한 사람들을 한 명씩 부를 건데요. 그때 이제 신분증이랑 아까 소중히 보관했던 입찰자용 수취증 있잖아요. 그걸 함께 제출하시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실 거예요, 바로. 이때 조금 아쉽고 서글픈 기분이 들죠. 그런데 내가 1등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제 낙찰자들은 한쪽에 따로 불러서 모여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면 서류에 도장 찍고 낙찰 영수증 받으시면 돼요. 낙찰 영수증 딱 받고 법정을 나오면 이제 대출 이모들이 축하 세레모니를 막 해주면서 이제 명함을 왕창 주십니다. 나한테 대출하라고. 근데 이 대출 명함들이 오긴 하니까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입찰이 끝나는데요. 보통은 12시 반 전에는 끝나요. 아무리 늦어도 1시 정도면 끝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이다. 그럼 이 입찰 가는 법원이 회사 바로 옆에 있다. 그런 거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바쁘시면 대리 입찰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꼭 입찰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진짜 안 된다. 그럴 때 진짜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세면되고 싱크대고 다 부셔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막무가내로 이사비를 500만 원, 1000만 원 요구할 때도 있어요. 마치 무슨 당연한 권리처럼 이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아니 내가 낙찰자인데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낙찰자는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 명도를 하는데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명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도에서 실패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정도일 거예요. 이사비를 막 1000만 원씩 달라고 하거나 나가긴 나갔는데 창문이든 싱크대든 뭔가 부셔놓고 나간 경우죠. 물론 이렇게 부셔놓고 나가도 받아낼 방법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나 명도 합의서를 쓸 때 집 내부를 훼손할 경우에 민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는 항목을 넣어놓고 그 집 내부의 사진을 이사 전에 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소송을 해서 이 수리비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걸고 재산조회해서 돈을 받으시면 돼요.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하죠? 처음 명도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언제 소송하고 압류하고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잘 끝내는 게 100배 낫습니다. 명도의 핵심은 이 점유자를 적당히 만족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사비를 왕창 지어주고 내보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은 금액이라도 만족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막 나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이 명도는 이 낙찰자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 점유자한테 너 안 나가? 그럼 강제 집행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점유자야. 근데 이 낙찰자가 이사비 못 준다고 화만 내면서 나를 강제 집행해버린대. 그래, 내가 더러워서 나간다. 근데 그냥은 못 나가.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화난 분들이 나갈 때 하수구에 시멘트 붓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점유자를 적당히 만족시켜서 내보내야만 합니다. 이 점유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돈과 시간이에요. 이사비 많이 받고 더 오래 있다가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 낙찰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강력한 건 인도명령 신청에서 강제 집행, 강제로 내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잔금 납부한 시점부터 월세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요리조리 잘 이용해서 이 점유자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점유자가 처음에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200만 원만 줘서 내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유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500도 아니고 200밖에 안 주냐, 더럽고 치사하다 가 아니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200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무엇을 하고 그때마다 점유자의 심정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해 볼게요. 명도는 우리가 낙찰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바로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야 할 건 사건 기록 열람이에요. 낙찰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해당 경매계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한 서류 뭉치를 주는데 거기에 점유자의 연락처가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혹시나 없다? 그럼 이제 낙찰받은 집으로 갑니다. 이때 집 먼저 들어가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먼저 가보세요. 가서 이 집의 낙찰자인데 미납관리비 납부 때문에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고 점유자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점유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관리비 밀린 거는 제가 추후에 꼭 낼 테니까 점유자에게 제 전화번호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왕이면 퇴근 시간 지나서 가는 게 좋겠죠? 낮에는 빈집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다행인데 못 만나면 그냥 연락처 남겨놓고 오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에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리 프린트를 해서 가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 점유자랑 어떻게든 연락이 닿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명도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본인 소개하실 때 낙찰자 본인이라고 하시기보다는 대리인이라고 하시는 게 협상하기 편해요. 명도 협상하다 보면 이사비 얘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인도명령, 강제집행 이런 불편한 얘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점유자 입장에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당사자랑 얘기하는 것보다 한 다리 건너 대리인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덜 적대적이겠죠? 점유자가 갑자기 무리한 요구하고 그래도 대리인이면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대답할 수도 있어서 편하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점유자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일단 이 점유자의 상황부터 파악하면 됩니다. 이분들도 진작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낙찰되면 어떻게 할지 대충은 다 계획해 놓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 아시고 있느냐? 이사 계획은 세우셨느냐? 물어보시면서 대화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사비랑 기간을 원하는지도 한번 떠보고 경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건 없는지 등등 물어보시면 돼요. 첫 대면이잖아요. 사항 파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시작이니까요.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첫 만남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2주가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겠죠. 그럼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힐 거고 이제 대출을 알아보셔서 잔금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잔금 납부는 보통 법무사님들이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그분들께 미리 인도명령 신청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의 법무사분들이 그냥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를 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만 제대로 써도 명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몇 가지만 분명하게 쓰시면 돼요. 잔금 납부를 완료해서 낙찰자가 이제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월세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이 되었고 만약 이사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집행이 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가 될 거다. 그러나 잘 협의가 되면 모두 취소될 거다 라고 말이죠.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점유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진짜 우리 쫓아내라고 법원에 신청했나? 월세도 내라고? 이 사람이 이사비 안 주려고 수수는구만.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기분이 살짝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신청하고 1, 2주면 결정돼서 점유자에게 송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점유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겠죠. 뭐야, 진짜 법원에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어쩌지?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겠죠. 이때 사이사이에 연락을 해서 점유자와 협상을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강제 집행하면
한두 달 사이에 나가셔야 한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합의 봐서 나가시는 게 낫지 않냐. 강제 집행 비용 내는 대신 이사비 드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챙겨 드릴 테니 합의 보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법원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판에 그래도 이사비 좀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일부러 법원에서 보내는 이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을 피하는 점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점유자가 이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송달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걸 알고 송달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송달이 한두 달 지연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등기로 일반 송달을 보냈는데 2번 넘게 안 받으면 폐문부재라고 법원 사이트에 뜨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특별 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우체국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평일 낮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 송달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법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발송 송달 처리해주는 것도 있어요. 발송 송달이 뭐냐면 전에 이미 법원에서 보냈던 서류를 받았던 사람이 이번에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받았다고 치는 송달입니다. 흔치는 않아요. 발송 송달이 아니라면 보통은 특별 송달이 1번 또는 2번 실패하면 공시송달 처리를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시송달은 이제 당사자가 하도 안 받으니까 그냥 법원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공시해 놓고 2주가 지나면 그냥 당사자가 송달받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송달이 빨리 되게 적극적으로 법원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 송달할 때도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점유자가 언제 집에 있는지 알아내서 집행관한테 알려주고요. 공시송달도 법원에 자꾸 전화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야 더 빨리 해줍니다. 내가 뛰어다닌 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인도명령 결정문까지 송달이 됐는데 협상이 안 된다. 그럼 이 2번째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협상이 안 되니 이제 진짜 강제 집행 신청합니다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강제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신청하고 나면 개고날이 잡혀요. 개고는 일종의 경고장인데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해당 집에 가서 집 내부에 개고장을 붙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비워질 것이다 하고요. 이때 문이 잠겨 있으면 문도 강제 개문을 합니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실로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가족들도 있는데 법원 직원이 와서 집 비우라는 경고장을 집 안에 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 2단계까지 오면 95% 이상 명도가 됩니다. 중간중간 협상 시도를 계속 잘 하셨다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틴다? 그럼 이제 진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엔 인건비도 올라서 평당 15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제 집행일이 되면 우르르 오셔서 순식간에 짐을 싹 빼주실 겁니다. 그러고는 그 짐을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컨테이너당 한 달에 20만원 정도인데 3달치를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60만원 정도를 미리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점유자가 찾아가면 다행인데 안 찾아가면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잣동산을 사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낙찰자가 셀프로 낙찰을 받아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든 강제 집행 비용을 이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긴 한데 받아내기 쉽진 않겠죠? 여기까지 실제로 갔다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가도 이기는 건 맞지만 굳이 힘들게 경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분들도 조금이라도 이사비를 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이분들이 배당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사비 안 줘도 명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 일이잖아요. 웃으면서 다만 얼마라도 이사비를 쥐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쁜 마음 먹고 뭐 하나 부숴놓고 나오면 돈도 돈인데 그게 다 일이고 스트레스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명도란 이 점유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정해진 순서가 진행이 될수록 점유자는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협상 결과가 점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아직도 입찰만 하고 계신가요? 입찰하는 아파트마다 20-30명씩 몰려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치열하게 입찰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경쟁 없이 혼자 뚜벅뚜벅 가서
이 경매 물건을 사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심지어 이 경매를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경매 예정 물건을 금매로 사는 겁니다. 오늘 경매 예정 물건이란 무엇인지, 어떤 예정 물건을 찾아야 돈이 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예정 물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보통 입찰할 때는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입찰하는 날짜를 보고 이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합니다. 이 날짜를 매각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매각기일이 정해지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A씨가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A씨가 원금도 이자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안 갚으면 네 아파트 경매로 넘길 거야. 그러고서 은행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A씨가 원금이랑 이자 얼마 안 갚았으니까 이 사람의 아파트를 경매로 팔아서 내가 못 받은 돈 돌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게 경매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오케이, 허락합니다, 땅땅땅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해줘요.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일반 부동산에서 못 파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떡하니 있네? 여러분 같으면 그 집 사실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경매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바로 화내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 집 왜 보여줬냐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한텐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거들떠도 안 볼 때 혼자 가서 골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물건, 하지만 아직 매각 기일은 되지 않은 물건, 이걸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매 신청을 하고 이 매각 기일이 잡히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길죠? 그래서 이 예정 물건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 물건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냐? 간단합니다. 이 경매를 취하시켜주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경매 신청한 돈을 대신 갚아주고 등기부 등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싸게 매수하는 거죠. 그럼 이미 낙찰된 물건은 못하냐? 아니요. 낙찰된 물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임의경매 물건인지 강제경매 물건인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임의경매는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으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죠. 강제경매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갚으세요 땅땅땅 하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게 있다면 그 판결문을 들고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낙찰된 물건을 취하시켜서 금매로 사고 싶다. 그러면 임의경매 물건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임의경매는 이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이 못 받은 돈만 갚아주면 취하시킬 수 있어요.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기 전까지요. 이 돈을 갚고 해당 채권이 없어진 등기부등본을 들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취하가 되는 거죠. 이 낙찰자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강제경매는 좀 복잡해요. 임의경매처럼 이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의 돈을 갚아줘도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낙찰자한테 가서 이거 제가 사고 싶은데 낙찰받은 거 취소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아 예 이러면서 해줄까요? 당연히 노발대발 할 수 있겠죠? 이 낙찰자분도 힘들게 조사해서 힘들게 낙찰받은 걸 테니까요. 그래서 합의금을 조금 드리며 협상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어차피 낙찰자는 자기가 명도하고 매도하면 더 큰 수익이 날 테니까요. 물론 이 강제 경매도 낙찰자의 동의 없이 취하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경매에 신청한 사람의 돈을 일단 갚고 변제 공탁을 한 다음에 이 경매에 취하시켜달라고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매 집행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취하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이 복잡한 만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낙찰된 걸 취하시켜서 금매로 사고 싶다면 임의경매 물건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경매 예정 물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이 예정 물건들은 어떻게 찾냐? 다행히도 일반 경매 물건처럼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이 됩니다. 먼저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텐코옥션 기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예정 물건을 검색하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경매 물건처럼 검색이 가능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 서울로 해볼게요. 원하는 물건의 종류를 고르시면 돼요. 아파트 검색 보이시나요? 무려 4,600건이 넘습니다. 지난 12월에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500건이나 된다고 4년 만에 최고치라고 막 뉴스에 엄청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예정 물건은 서울만 4,600건이에요. 그렇다고 이 4,600건이 다 경매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되는 물건은 중간에 취하되거나 누군가 금매로 매수해 가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만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 들어가 볼까요? 경매 예정 물건은 경매가 아직 준비 중인 상태라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일단 경매 신청한 사람이 못 받은 금액, 청구 금액을 볼 수 있고요. 3억이 좀 넘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청구 금액이 내가 살려는 금액보다 훨씬 작은 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돈을 갚아주고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임차인과 주고받은 서류가 나와요. 여기도 임차권자, 아래로 내려보면 임차권자와 임차인에게 발송한 서류들이 있죠. 내가 이 집을 금매로 사서 바로 팔 거라면 이 임차인이 없는 물건을 고르는 게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경매 물건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주소만 알면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게 경매로 살 만한 물건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서 정확히 뭘 봐야 하냐? 경매 예정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 물건, 설정된 전체 채권 금액.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면서 대신 갚아줘야 할 금액이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보다 작은 물건, 이 전체 채권 금액이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보다 크다면 이 채권자들 중에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경매를 취하시키려면 이 한 푼도 못 받는 채권자도 채권을 없애는데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동의를 해주시겠나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도 안 갚고 그냥 없었던 일을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의 위로금이라도 이 채권자분들한테 줘야 그나마 협상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 금액이 커서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물건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하는 지역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물건을 찾았다. 그러면 소유주를 찾아가서 금매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써있는 소유주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셔도 되고 매수하고 싶다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돼요. 둘 다 안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제 연락처 좀 소유주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전달을 요청해 보셔도 되고 근처 부동산 중에 이 소유주분이랑 거래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문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소유주를 만나서 협상을 해서 금매로 매수를 하기로 했다면 두 가지를 또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안전장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할 때 꼭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매 예정 물건을 매수할 때는 해야 할 게 많아요. 등기부 등본에 관련 채권을 모두 말소시키고 경매 신청 취하도 하고 대출 상환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법무사도 아무 법무사나 하시면 안 되고 경매 취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법무사분들이 있어요. 이 법원 앞에 가셔도 많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되죠. 그리고 유료경매 사이트를 안 쓰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무료로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이 미쓰고 부동산이라는 플랫폼에서 봤었는데 유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료 경매 사이트 중에서는 이 두인 옵션이 경매 예정 물건 찾기가 제일 편합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예정 물건 탭이 따로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랑 거의 똑같이 검색하실 수 있어요. 지역을 정하고 아파트나 빌라 고르면 끝이죠. 경매 신청 청구 금액도 여기 나오죠? 실제로 하나 찾아서 분석을 해볼까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청구 금액은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시세가 얼마인지 먼저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이 6구 타입의 5축 물건이에요. 실거래가를 보면 이 거래가 많진 않지만 3억 1천에서 3억 6천 정도 찍혀 있죠. 근데 여기가 98년식이라 수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시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13층인데 오히려 더 싸죠. 이런 건 아마 수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층이니까 이거보다 싸겠죠. 이 1층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러면 대략적인 시세가 한 3억 1천에서 3억 4천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청구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으니까 청구 금액보다는 일단 훨씬 크죠. 현재 호가 기준으로 볼게요. 세를 낀 물건도 3억 5천이고 나머지는 다 3억 6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억 2천에서 3억 4천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을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서비스는 유료더라고요. 하지만 등기부등본만 봐도 전세임차인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을 위해 제가 700원을 내고 한번 떼볼게요.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여기서 권리분석은 복잡하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 페이지를 저는 보통 봐요. 그러면 소유주가 나오고 현재 살아있는 권리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어 보이지만 내가 갚아줘야 될 돈이 꽤 많아 보여요. 3억 3천, 9천, 4천 가압류가 걸려있고 이것만 해도 4억 6천만 원이 넘네요. 그리고 여기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한 곳인데 청구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됐었죠. 그리고 여기 또 캐피탈이 있어요. 보통 채권 최고액이 130% 정도여서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만 합쳐도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4억 6천만 원이랑 합쳐서 6억이 넘네요. 아까 시세가 3억 2천에서 4천 정도 될 것 같았는데 택도 없네요. 그럼 이런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패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이 소유자의 주소가 이 경매 물건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 소유주 말고 다른 사람이 일단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분이 14년에 상속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이 소유자분이 대출이 거의 없었어요. 기존에 상속받기 전에 있던 대출도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22년이 돼서야 추가 대출을 받은 걸로 보아서 세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전세입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매 입찰만 하지 말고 경매 예정 물건으로 틈새 투자를 노려보자. 경매 예정 물건을 고를 때는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전체 채권 금액이 내가 매수하려는 금액보다 작은 물건을 고르자. 그리고 임의 경매 물건은 낙찰이 돼도 잔금 납입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자. 이 매매 거래를 할 때는 경매 취하 전문 법무사를 꼭 끼고 계약을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꼭 함께 매매 계약을 하자. 어때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귀찮은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다들 몰라서 안 하고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같이 경매 물건이 넘쳐나는 때에는 더 경쟁이 적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근 10년 중에 아파트와 빌라 경매 건수는 최대치입니다. 심지어 올해 2025년에는 더 많아질 예정이죠. 기회가 오고 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요즘 정상적인 집들도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 예정 물건 소유주분들이랑 협상하기가 훨씬 수월한 때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점점 쌓이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점점 늘어나니까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더라도 이 빚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혹시 등기부등본에 경매 등기가 찍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올까봐 불안하시다고요? 이 전소유주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매매와 똑같아요. 정 불안하시다면 이 기존 대출이 있는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셔도 되고요. 공매가 확실히 더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경쟁이 확실히 덜하거든요. 그런데도 공매하는 사람보다 경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요. 공매가 이렇게 돈이 되고 편한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도명령 신청이 안 돼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살던 분이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두세 달 안에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이걸 인도명령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요. 공매는 이게 없습니다. 점유자가 버티고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소송을 이겨서 점유자를 내보내기까지 1년은 걸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매를 안 해본 분들은 겁이 나는 거죠. 혹시 잘못 걸려서 명도 소송까지 가면 어떡하지? 소송하려면 변호사도 써야 되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는데?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잘 협상이 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명도가 됩니다.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셀프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공매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 초보분들한테 이 공매 왜 안 하는지 여쭤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권리 분석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권리 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공매나 경매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경매는 경매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거의 다 해주잖아요. 거의 떠먹여주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게 말소기준 권리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소멸되는지 잘 정리되어서 나와요. 이제 등기부등본 내용도 시간순으로 잘 정렬이 돼 있어서 보기도 편하죠. 그런데 공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꼴랑 등기부등본 하나 보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들 입장에서는 이 다 알려주는 경매도 헷갈리는데 공매는 훨씬 더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공매가 이 경매보다 물건 수가 훨씬 적습니다. 아파트로만 비교해 볼게요. 경매는 11월 18일 기준 3,861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매는 583건이 있네요. 대충 계산해봐도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아무래도 물건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경매보다 투자할 만한 물건 수도 좀 적어요. 아무래도 이런 단점들이 진입장벽이 되다 보니까 공매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이 진입장벽만 넘으면 확실한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경쟁이 덜하다는 거죠. 인도 명령도 안 되고 권리 분석도 경매보다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는 초보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공매 입찰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경매보다 확실히 입찰자의 수가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기회는 남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 직장인분들, 이 경매 입찰 한번 하려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반차를 내던 연차를 내던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공매는 입찰을 인터넷으로 합니다. 편하게 아무 데서나 컴퓨터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또 입찰 보증금을 인출하러 귀찮게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그냥 계좌이체 하시면 돼요. 스마트하죠? 이 직장인분들 같이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 공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경매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형식적 경매 이런 종류들이 있지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차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반면에 이 공매는 종류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압류재산 공매, 신탁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등이 있는데요. 이 압류재산 공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예요. 이 세금을 미납해서 밀린 세금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절차가 경매랑 비슷합니다. 경매에서 입찰하기 7일 전에 나오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 것처럼 이 압류 공매에서는 입찰하기 7일 전에 재산 명세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재산 명세서에는 경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 법정기일은 언젠지까지도 나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분석하기 편하겠죠? 이런 압류 공매가 공매 물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신탁재산 공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이 신탁사로 명의가 바뀌면서 하는 신탁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반공제가 안 돼서 대출 비율이 높은 장점이 있죠. 이런 신탁대출을 했다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공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탁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하는 일반 매매랑 절차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기업들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탁재산 공매나 우체국이나 파출소 같은 나라의 재산을 파는 국유재산 공매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절차는 이 신탁공매처럼 일반 매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매가 법원이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라면 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정보의 질이나 정확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공매에 나온 토지들을 보면 그냥 진짜 저 멀리서 대충대충 찍고 그런 사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경매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잖아요. 물론 공매도 유찰이 되는 건 똑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매는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20%나 30% 정도 할인이 되고 한 달 정도 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잡히죠. 반면에 이 공매는 한번 유찰되면 10%씩만 할인이 돼요. 대신 다음 매각기일이 한 달 뒤가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보다 조금 속도감이 있죠. 그래서 타이밍 안 놓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매 물건 어디서 찾아보시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경매 사이트가 있다면 대부분 다 공매 검색 메뉴도 함께 있습니다. 이 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경매 물건 보실 때 함께 공매 물건도 보시면 됩니다. 이 경매랑 공매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깔끔하게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벌려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공매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만큼 경쟁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이 공매는 물건 수가 좀 적다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검색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엔 뭐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경매 물건 검색하셔야죠. 경매는 또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 속에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 필요 없고요. 명도 필요 없습니다. 미납관리비도 없어요. 경매, 공매 다 합쳐서 이렇게 깨끗한 물건은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매, 공매가 다 처음이신 분도 오늘 영상 10분이면 입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권리 분석에 확신이 없고 명도가 두려우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걸 꼭 해보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공매는 압류 공매, 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걸리고 이 압류로 인해서 공매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신탁 공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신탁 대출을 했는데 안 갚아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죠. 이 압류 공매랑 신탁 공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공매가 바로 오늘 얘기할 것들입니다.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공유재산, 공매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쉬운 물건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업에서 이 온비드라는 공매를 진행하는 사이트에 내 부동산 좀 팔아줘 하고 맡긴 물건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이 경매처럼 못 받은 돈이 있어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처럼 이 단체들도 자기네 재산을 온비드에 내놓는 거예요. 이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그리고 그 집도 깨끗하게 해서 팔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공기업이 직원들 숙소로 쓰던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필요 없어져서 팔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로 파는 겁니다. 당연히 살던 직원들은 다 이사 내보내고 비워서 팔겠죠? 이 공기업에서 파는 건데 이 등기부 등본에 압류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 밀린 관리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으면 바로 다시 팔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물건인 거죠. 그럼 이 물건들은 어떻게 찾냐?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공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온비드 검색하시면 되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가 바로 이 온비드예요. 물건 검색은 다른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지만 공매 입찰을 하려면 결국 이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물건 검색을 하시려면 이 부동산에 부동산 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맨 위에 처분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매각이 있고 임대가 있잖아요. 여기 매각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임대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온비드에서는 대신 팔아줄 뿐만 아니라 임대도 대신 주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 구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찰받을 걸 찾을 거니까 매각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경매에 사건 번호가 있는 것처럼 공매에는 이렇게 물건 관리 번호라고 있어요. 뭐 지금은 비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찰 기간, 우리가 입찰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설정하는 건데 좀 넓게 잡아줘야 물건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넓혀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물건을 검색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파트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 주거용 건물 선택하시면 여기 아파트랑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할 거다. 특이하게 이 공매는 주거용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은 업무용도 있다 보니까 용도 복합용에 가시면 오피스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오늘 볼 게 여긴데 자산 구분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캠코 물건이 있고 이용 기간이 있는데 이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가 돼서 진행하는 물건, 여기 이용 기간은 온비드 사이트에 팔지만 공기업이나 이런 국가 그런 곳들이 주가 돼서 판매를 하는 물건인데, 사실 입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떤 물건이든 크게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입찰해야 될 물건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물건은 여기 있어요.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그리고 여기 국유재산이 또 있죠. 그리고 공유재산,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제 국유재산은 두 개니까 네 개로 쳤어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 국유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이 수탁재산은 금융기업이나 공기업이 갖고 있던 부동산, 그리고 이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 같은 곳의 재무 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했던 그런 부동산들이죠. 국유재산은 위에와 동일하고 여기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갖고 있던 부동산. 뭐가 뭔지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물건들이 안전한 물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매라고 부를 때 하는 공매에는 여기 있는 압류재산, 압류재산 공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탁공매, 신탁대출을 했을 때 하는 공매는 이 기타 일반재산이라고 써있는 이걸 체크했을 때 그 물건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물건을 하나 검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기 국유재산이라고 써있죠. 전용 58m2, 1억 3,400만 원에 나왔어요. 일단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게요. 온비드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대략적인 정보는 볼 수 있어요. 이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도 있죠. 오늘 알려드릴 물건은 대부분 이렇게 내부 사진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던 물건이니까 당연히 팔려면 내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부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 관사로 이용하다 현재 공실로 즉시 입주 가능이라고 써있죠. 명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입찰 전에 이 내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장 공개하고 날짜가 적혀 있죠. 25년 3월 10일, 25년 3월 24일이라 날짜가 며칠 지나긴 했지만 다른 물건들도 이런 재산을 보시면 내부로 볼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입찰하고 싶으면 그 날짜에 방문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실 때 뭐 권리 분석도 안 해도 되고 명도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물건의 시세예요. 지금 가격에 입찰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시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물건이 이 62A 타입이에요. 보시면 실거래가가 최근에 1억 1006층, 1억 1013층, 1억 1002층, 1억 1000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됐네요. 지금 이 물건이 79년식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수리 여부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좀 날 걸로 보이는데 기본 수리만 해도 1억 10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호가도 한번 볼까요? 제일 싼 게 1억 1990만 원에 나왔네요. 그러면 한 1억 1000 정도의 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매도가가 1억 1000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낙찰을 9천만 원 정도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취득세랑 등기비 내고 법무비 내고 위납관리비는 없고 수리비는 기본 수리만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이거는 명도할 필요도 없으니까 명도비도 없고 금액이 작은 아파트니까 신탁대출을 한 걸로 가정을 할게요. 투자금이 2,600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1억 1000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세후 내 손에 순수익 993만 원이 남습니다. 물론 9천만 원에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조금 더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입찰해야 할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최저가가 9,3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9천만 원쯤에 입찰을 했을 때 99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9천만 원에 입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입찰 일정을 다시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물건이 4월 9일까지 낙찰이 안 되면 또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수에는 8,040만 원으로 최저가가 떨어지고 그때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공매는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이 입찰 기간이고 목요일에 이제 낙찰자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 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물건도 그런데 이런 물건은 내가 시세 조사를 잘 해서 진짜 1억 전에 팔린다. 그러면 9천만 원쯤에 입찰을 해보는 거죠. 끝이에요. 별거 없죠? 이제 조금 더 이 절차가 궁금하시면 여기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한 공고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고문이 나오고 사실 여기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입찰 일정이 언제고 뭐 이게 낙찰받게 되면 이제 잔금은 언제 쳐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제 이런 국유재산 이런 물건은 뭐 매각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바로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준비만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잔금 납부도 60일 이내에 하라고 써 있네요. 잔금 납부 기간을 2달이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 이 입찰 버튼을 눌러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하라고 뜨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물건 검색하실 때는 로그인 안 하셔도 되고, 입찰을 하시려면 로그인만 하시면 안 되고 인증서를 등록해야 돼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입찰용 인증서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은행에서는 그 인증서로는 입찰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있는 온비드 전용 입찰용 1년에 1,100원짜리 이 인증서를 받아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다행스럽게도 온비드 전용 공용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간편 인증서라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쓰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인증서 이걸 인증받으시면은 이걸로 입찰하실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하시고 이 인증서를 받으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찰을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찰 화면이 나오시고 여기서 입찰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입찰 금액에 내가 입찰할 금액 쓰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알아서 계산되고, 이제 온비드는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계좌를 선택해서 이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선택해 주시고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해 주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입찰서 제출 누르시면은 끝이에요. 그럼 입찰이 되는 거고, 입찰 제출 누르면 나오는 계좌로 입찰금까지 이체를 해주시면 입찰이 끝나는 거죠. 여기 그냥 내가 돈만 이체 안 하면 입찰서 제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내가 연습 삼아 한번 해보고 싶다. 돈만 이체 안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에만 줍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매에도 줍줍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떨며 입찰을 할 때, 누군가는 경쟁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공매 물건을 싸게 매수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공매에 수의계약 가능한 물건들인데요. 이 수의계약 물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일단 수의계약 물건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마지막까지 유찰된 공매 물건을 이 매도자와 협의해서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가서 집 사는 것처럼요. 실제로 보면서 해볼까요? 공매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시죠? 일반적인 공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입찰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자동으로 유찰이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 보통 이렇게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입찰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입찰 기간에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물건은 수의계약 가능 물건으로 변경이 돼요. 대부분 신탁 공매 물건들이 그렇죠. 공매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가능 물건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 수의계약 가능 물건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매 물건 찾는 거랑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유료경매 사이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면 더 편하고요. 여기 물건 종류, 저는 아파트로 해볼게요. 지역 등을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전국 아파트를 볼게요. 저는 보이시나요? 총 1,800건의 수의계약 가능한 아파트 물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정렬 선택을 신규 등록한 물건 순이나 조회수 높은 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신규 등록 물건 순으로 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된 지 오래된 물건은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이미 매도된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수의계약 물건은 매도된다고 업데이트가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매도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최근 것부터 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조회수 높은 순으로 보는 건데요. 조회수가 높다는 건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괜찮은 물건이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은 이 신규 등록 물건 순으로 볼게요. 제일 최신 거 한번 볼까요?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입찰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랑 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자는 이 물건을 이 신탁사를 통해서 공매에 내놓은 사람인데 은행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매도자가 은행인 물건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과 협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 입찰자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매매 형식이라 절차도 더 간단해요. 물론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찰돼서 수의계약 물건이 됐다는 건 뭔가 단점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골라내야겠죠? 그러면 이 김해 아파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의계약 물건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매각 공고문입니다.
여기 해당 공고 보기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운받아 볼게요.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은 일반 매매인 만큼 계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매각 공고문을 보면 계약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내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나 임차인 보증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최종 입찰일이 2월 7일인데 끝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수의계약 물건이 된 거예요. 이 밑에 조건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건 보통 이 매각 공고문 문구는 좀 보수적으로 써 있어요. 여기 명도는 매수자 책임이다. 공과금이건 관리비건 다 매수자 책임이다. 여기 밑줄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길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수자가 조사 잘못해서 생긴 손해는 다 매수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무섭게 써 있지만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동산을 파는 은행 입장에서는 혹여나 자신들이 추가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고, 우리는 조사를 해봐서 안전해 보이는 것만 투자하시면 돼요. 봤는데 헷갈리거나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담당자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항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써있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궁금한데 이거 맞나요? 하고요. 그러면 이 신탁사 직원분이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매도자인 은행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할 거예요. 이 매각 공고문까지 보고 괜찮아 보이면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보셔야 합니다. 온비디에는 안 나와 있어서 따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보셔야 하고, 유료 사이트 쓰시는 분들은 유료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이 물건 유료 사이트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 등기랑 세대 열람 내역 있는 거 보이시죠? 세대 열람 내역 한번 볼게요. 한 분은 말소됐고, 이 김땡땡 씨가 2002년 8월에 전입을 하셨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63장이나 되네요. 그래도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맨 밑에 있는 요약 페이지를 먼저 보면 갑구랑 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죠? 신탁대출을 하면 이 소유자가 형식상 신탁사로 바뀌어요. 이러면 아까 세대 열람에 있던 김땡땡 씨가 진짜 주인일 확률이 높은 거죠. 한번 볼까요? 갑구를 보시면 아까 전입해 있던 김땡땡 씨가 2002년 8월 30일에 전입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루 전인 2002년 8월 29일에 소유권 보존 주식회사 부영이 있어요. 이때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로 등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완공되자마자 김땡땡 씨가 전입해서 살다가 여기 보시면 08년 11월에 이 점유자였던 전입되어 있던 김땡땡 씨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이 돼서 매수하신 걸 거예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17년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취하가 돼서 말소가 된 건데, 내가 이 물건을 투자를 할 거라면 경매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번호를 찾아가지고 혹시 추가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같은 해 17년에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때 신탁대출을 한 걸로 보여요. 을구를 한번 볼까요? 17년 11월 보시면 17년 11월에 원래 있던 근저당권들이 다 해지가 됐어요. 신탁대출을 해서 이걸 갚아서 없앤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신탁대출 때문에 공매에 나온 게 맞는 거죠. 만약에 다른 물건 보실 때 이 물건처럼 신탁대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권리상 아무 문제 없고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하신 다음에 명도만 잘 하시면 되는 물건이죠. 하나 참고해야 할 점은 이 물건이 탑층이에요. 이 1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15층까지 있죠. 15층 중에 15층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권리상 괜찮으니까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최종 유찰가가 1억 5천이에요.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시세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공매 물건이 이 3단지 306동인데 놀이터 앞이라 좋네요. 그리고 길 건너편을 보시면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입지는 괜찮은 것 같고 시세를 볼게요. 이제 단일 평수 아파트고 전용 84 타입인데 최근 시세를 보면 저층 위주가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1억 6,400에서 1억 8천 정도 되네요. 9월달 보면 2억 1천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2002년식이라 수리를 얼만큼 했냐에 따라 시세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하고 내놓으면 15층이면 1억 7천에서
1억 8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물건은 15층이지만 탑층이니까 더 싸야 팔릴 거예요.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로 한번 일단 잡아볼게요. 나온 매물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1층이니까 빼고 3층 수리 안 한 기본이 1억 6,800, 기본 집으로 보이는 12층이 1억 7천, 여기 15층 중에 15층 똑같은 탑층도 있네요. 탑층이 1억 7천.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보다는 싸게 내놔야겠죠? 매도가를 1억 6천에서 1억 6,500 정도 일단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종 유찰가가 1억 5천인데 내가 1억 6천, 1억 6,500에 팔면 생각보다 남는 게 많진 않겠네요. 이 물건은 좀 아쉽지만 제가 한 방식으로 계속 찾아보시면 분명 흙 속의 진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수의계약 가능 물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혹시 이미 매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수의계약 가능 물건에서 검색은 되지만 이미 매도가 된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 매도가 됐다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알아본 이 수의계약 물건도 우리가 하는 일반 경매처럼 대출이 똑같이 나오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수의계약 물건도 이 경매처럼 경락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수의계약을 하시기 전에 경매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의계약 물건을 투자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온비드 또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 수의계약 가능 물건을 검색한다. 물건을 골랐다면 매각 공고문을 확인해서 특별히 인수해야 될 권리나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보다가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이면 시세 조사를 해서 이 최종 유찰된 가격이 수익이 날지 계산해 본다. 이 최종적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결론이 나면 신탁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매수하고 싶다고 한다. 우선 수익자인 은행과 최종 협의가 되면 매매 계약을 한다. 끝! 경매 공부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강의만 주구장창 듣게 됩니다. 저는 처음 3년간 경매 강의 듣는 데만 2천만 원이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매로 돈을 벌어보고 나니까 쓸데기 없이 너무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경매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2025년에 경매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경매에 처음 관심이 생기면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부터 찾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경매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많던데 나도 혼자 해볼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의 듣지 말고 혼자 먼저 시작해봐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도 혼자 할 수 있다. 임장도 가보고 입찰도 해보고 하다가 막히는 게 생기면 그때 가서 강의를 들어라.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몇 명이나 스스로 공부해서 임장 가고 입찰하고 할까요? 단언컨대 90% 이상의 사람들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를 할 겁니다. 이 비싼 돈 주고 경매 강의를 듣고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실행을 계속 미루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위 10%의 실행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혼자서도 공부한 대로 분석해서 입찰하고 명도하고 척척 해낼 수 있다 하시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경매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실행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고를 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경매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입찰하실 때는 꼭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고르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강의가 좋은 강의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이 첫 강의는 진짜 중요해요. 이 누구와 어떻게 경매 공부를 하냐에 따라 내가 경매를 계속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또 마냥 비싸다고 좋은 강의도 아니고요. 일단 가격대별로 특징을 먼저 비교해보고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만원짜리 강의부터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까지도 들어봤는데요. 보통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강의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강의예요.
3, 4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이 강의장에 모여서 이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거죠. 이런 강의의 장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꼭 싸다고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보통 이런 학원에 가면 강의를 결국 여러 개를 듣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매 기초반을 들으러 갔다. 그러면 강의가 끝날 때쯤 이 다음 단계 강의 홍보를 해요. 원래는 이 수강 신청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이 기초반 들으신 분들만 먼저 신청하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이 다음 강의에 할인권을 준다든지요. 그래서 이 강의가 많은 학원에 가게 되면 계속 강의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죠. 실전반 듣고 고급반 듣고 내가 투자하지도 않을 막 상가, 토지 이런 강의까지 듣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저가 강의는 보통 질문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강의 쉬는 시간에 줄 서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강사한테 물어보기가 쉽지 않죠. 반대로 요즘은 평생 회원, 평생 피드백을 해준다는 고가 강의들도 많습니다. 보통 300만 원 정도 하고 유명한 분들이 하는 곳은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해요. 당연히 이런 고가 강의들의 장점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찰할 물건에 대해서 확인도 받고요. 단점은 역시 비싸다는 거죠. 이런 강의들을 보면 강의 내용에 상가나 토지 같은 초보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빼고 강의비를 좀 낮췄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어차피 경매 초보들은 아파트나 빌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이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대충이나마 알지만 좋은 상가, 좋은 토지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럼 이 모르는 만큼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혼자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질문하기도 좋고 이 옆에 동기들한테 자극도 받아서 동기부여도 되니까요. 같이 임장도 다니고 하면서 실행하기도 더 쉽고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좋은 강의의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경매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이런 기준으로 강의를 고를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입찰할 물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입찰할 물건이 문제가 있는 물건은 아닌지, 이 가격에 입찰해도 괜찮은 건지 말이에요. 많은 경매 초보분들이 이 비싼 돈 주고 강의까지 듣고서 입찰 한번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무섭거든요.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 놓친 건 없는지, 이러다가 사고 치는 건 아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럴 때 옆에서 경험 많은 사람이 이거 조사 잘하셨어요. 이대로 입찰하시면 돼요. 하고 확신을 갖고 얘기해주면 정말 초보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람이 폐차를 한두 번 겪다 보면 막 조급해지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싶고 막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이럴 때도 멘토가 옆에서 폐차 한두 번은 당연한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응원해주고 낙찰받기 위한 조언도 또 해주고 그러면 이 낙찰받고 수익 내기까지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경매에 대한 지식을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운 걸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생기니까요. 그리고 강의 내용에 이 초보한테 필요한 게 전부 들어가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 기본적인 경매 강의는 물론이고 내 상황에서는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세금적으로 가장 유리한지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 경매를 배우면 공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이 공매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꼭 함께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이 경매 강의 자체도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강의에서 배워야지 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데서 배우면 계속 다른 강의만 또 듣게 되더라고요. 이거 들으면 저게 좋아 보이고 저거 들으면 또 다른 게 좋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까봐 계속 강의만 쫓아다니는 프로 수강러가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사인데요. 너무 고수이기만 한 강사님들보다는 초보들을 잘 이해해주는 강사님들한테 배울 때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 고수인 강사님들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서 막 엄청난 명도 경험담,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를 막 해결한 얘기 같은 거 들으면 재밌고 나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내가 실제로 그런 걸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영웅담 듣는 기분이랄까요? 이 강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초보들이 어디서 힘들어 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이 되는지 잘 아시는 분한테 배워야 실천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경매 공부하면서 만난 수강생 동기들만 수백 명은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경매로 한 건이라도 낙찰받은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지금까지 꾸준히 경매를 하는 사람은
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하는데 왜 실제로 경매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10%도 안 되지? 이 옆에 있는 수강생들 보면 강의 내용도 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유는 하나 같아요. 애당초 실행을 목표로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경매 공부라는 게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금방 부자 될 것처럼 느껴져요. 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임장도 가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 부자로 가는 길에 뭔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내 피 같은 돈을 걸고 입찰도 해보고 이 낙찰 받아서 수익도 내보고 결국 이런 실행을 계속 해야 내 인생이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거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낙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죠. 정리하면 쉽게 강사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초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주는 강사가 있는 곳, 아파트나 빌라 위주의 오프라인 강의. 이때 강의 내용은 세금과 공매도 알려주면서 이론만 알려주기보다 실질적이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경매 강의. 공부만 하기보다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 제가 처음부터 경매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 4가지는 갖춘 곳에서 경매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저처럼 첫 낙찰까지 2년씩이나 걸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맘에 이 쏙 드는 강의를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강의는 좋아 보이는데 강사한테 물어보기 어려워 보이거나 강사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이론 위주의 수업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비싸거나 뭔가 하나씩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면 피드백 해드리기가 힘들어서 소수 정예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같이 임장도 가고 이 입찰은 물론 명도 매도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